윤빛부동산 소장 박성준입니다. 이게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매번 이렇게 한 번씩 교육을 시켜주셔서 나름 뭐 어제 좀 바쁘게 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저녁에 부산 김해공항 가서 이제 결혼 10주년 기념 이제 세부 여행을 가서 마이크 영상을 이제 일주일 가니까 좀 영상도 미리 좀 만들어야 되고 좀 많이 바빴어요. 바빠서 어제 좀 부랴부랴 좀 한 5시간 정도 제자리에서 좀 큰 맥이 나서 열심히 만들어봤는데 아무튼 재밌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잘 설명드리고 중간중간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바로 바로 질문 주십시오. 질문. 제가 오늘 뭐 할 거는 제가 전문적인 이제 경매 지식은 아무래도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 끊어 죄송한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어디 경북구미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2024년 낙찰 물건 명도 과정 실전 사례 핵심 정리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달아봤고 제가 22년 6월부터 이제 협업을 시작해서 2022년 6월, 2023년 낙찰 받은 물건보다 24년 받은 물건이 훨씬 많아요. 올해 참 엄청 바쁘게 좀 지내고 있고 올해 대략적으로 다가구하고 상가, 공장 요것만 넣었는데 짜줄구리하게 이제 저희 소공분하고 아파트 한 것도 좀 몇 개 있고 근데 일단 큼직큼직한 것만 넣어봤습니다. 넣어봤고 매출 어찌 됩니까? 매출요? 정확하게 한 1억 1,300 정도? 올해? 네, 올해. 제가 그거까지 보고 왔죠.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1억 7, 8천은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한 1억 5천을 목표로 삼고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올해 쭉 지켜보니까 올 초에 첫 스타트가 1월달부터 해서 좀 좋았어요. 좋았고 한 3월달, 4월달, 5월달에 한 5-6개를 한 번에 받은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지금 5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 질문해 주세요. 일단 순서는 제가 두려움은 무시와 불확실성에서 해결한다. 흘러가는 한마디 좋은 말 같아서 적어봤고요. 직접 경험한 현장 업무 및 실전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2024년 낙찰 및 명도 물건, 명도만 의뢰받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이게 거의 순서입니다. 제가 낙찰 받아서 주요 좀 설명을 드릴 만한, 소개를 드릴 만한 그런 사례 위주로 해서 물건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공장 명도건도 있고 상권의 수수료는 무조건 다 받죠. 이게 중간중간 제가 카페나 카톡에 이제 한번 올렸던 그런 글들인데 한 번 더 좀 소개를 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잡아봤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24년 낙찰 및 명도 물건 오늘 날짜 기준인데 첫 번째 고령 공장은 명도만 의뢰받았어요. 명도만 의뢰받아서 이게 한 4-5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돈은 진짜 150만 원. 뭣도 몰라서 공장 뭐 그냥 뭐 내보내면 되겠지 해서 올 초에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이 경상 근린주택인데 저거는 제가 낙찰받고 보수도 바로 받았는데 의뢰인분이 혼자 알아서 다 하셨어요. 물건이 바로 옆에 있어서 자기가 막 혼자 너무 빨리빨리 서둘러서 진짜 빨리빨리 끝났어요. 제가 한 게 별로 없고 수수료는 다 받았습니다. 수수료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3번 석교동 요게 이제 수수료는 다 받자 그 내용이고 이제 홍도동 주택 구미가 많죠. 아무래도 구미가 많고 이제 유성구 쪽으로 지금 대전 쪽으로 지금 2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서
제가 요 유성국보도 한번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공장 고령 딱 봐도 뭐가 많죠. 여기 보면은 짐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는 더 많아요, 짐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임차인을 만나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지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난 1,000만 원 안 주면 안 나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강하게 나오셔서 일단 뭐 대표님하고 좀 통화도 많이 했고 그때. 그래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시간을 가졌고 일단 집행까지 가서 기고장 붙일 때 보니까 한 1,500만 원 이상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집행하는 비용이. 그래서 임차인 협상 과정에서 이사비 1,000만 원 요구했는데 마지막 결과는 공 하나 빠진 100만 원 마무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렸죠. 너무 만만하게 보고 150만 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너무 잦은 전화로 다른 업무 차질. 얼마나 전화가 자주 왔냐면 의뢰하고 초반 한 달 정도는 거의 매일 왔어요, 전화가. 진짜 막 너무 많이 와서 이거 그냥 돈 돌려주고 안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였고 이게 사무실에서 1시간 걸리거든요, 제 의미에서. 그래서 4달 기간 동안 뭐 최소 한 10회 정도 더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해서 뭐 임차인도 뭐 수시로 부르고 그래서 통화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 임차인 분께서 그래서 제가 얼굴을 본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갔고 임차인을 알고 보니 소유자의 남편이었어요. 소유자는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이 남편이었는데 남편인 것도 알게 된 게 요 낙찰자가 처갓집이 고령고 공장 근처였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뭐 아름아름 해갖고 보니까는 소유자의 남편이었고 강제집행 계획 후에 바로 2달 동안 연락을 저도 아예 안 하고 이제 대표님께서 좀 이렇게 기다려봐라 해서 연락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고장 붙이고 하니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또. 그래서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가니까 결국 의뢰인이 100만 원까지 깎았어요. 이게 제가 밑작업은 다 해놨다 해야죠. 말은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가서 이제 100만 원 깎으니까 자기는 협상 능력이 되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된 거고 저는 능력 없는 그런 사람으로 돼버리고 그래서 이 마무리 됐는데도 이 전화가 계속 와요. 계속 오고 그래서 그냥 차단시켰습니다. 깔끔하게 차단시켰고 마지막까지 이제 전화가 계속 왔던 이유가 공장 바로 앞에 이제 조립식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 주택이 있었는데 진짜 다 쓰러져 갑니다. 그거 사도 그냥 새도 사는 게 나을 정도인데 그거 돈 100만 원도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를 꼭 가지고 싶어서 이거를 뭐 어떤 꼼수를 자꾸 쓰려고 저한테 자꾸 뭐 방법 없냐 그런 식으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방법 없습니다 하고 바로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참 명도만 의뢰받아도 이 공장이나 뭐 다가구도 동일하겠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임차인 이제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거고 수수료 계산할 때 뭐 딱 1.5% 다 받으면 좋지만 우리가 뭐 하나라도 일을 좀 더 하려면 저는 조금 협의를 봐서 조금 금액은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1.5% 뭐 감정가의 1.5% 감정가의 1% 최저가의 1.5% 그거보다는 그냥 통상 보니까 낙찰가의 1% 하면 거의 맞아요. 한 7, 8억 넘어가는 것들은. 그래서 그냥 낙찰가의 1%로 진행을 하고 당연히 이사비나 집행비용 이런 거는 별도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공장은 사진을 보고 했는데 다 갖고 나가겠지 하면서 이게 2억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한 150 받으면 되겠지 싶어서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좀 이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 협상 과정. 일단 처음에 1,000만 원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2달 침묵을 했죠. 침묵을 하고 거의 뭐 진행된 건 없어요. 중간에 뭐 이거 언제 빼니 침묵하고 뭐, 그냥 바로 계고로 갔어요. 그렇죠. 침묵하고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바로 집행 신청하고 계고하고 바로 다음 날 전화가 와서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이제 의뢰인이 잘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뭐 사장님 이거 주인하고 뭐 이제 완전 대구 사람이니까 사장님 이거 주인하고 뭐
부부 사이라면서요 막 하면서 막 이제 좀 장난만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가시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랬었는데 크게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됐어요. 그냥 대고장 붙이고 바로 연락 와서 그 다음날 바로 만나서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 이 임차인도 100만 원 딱 하자 이게 아니었죠. 한 300만 원 정도 하면 내가 언제까지 빼겠다 그래 됐는데 진짜 이 임차인도 양발 기계 저한테는 다 뭐 이거 중고 처리해도 뭐 안 갖고 갈 거고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했는데 보니까는 쓸만해요 기계가. 쓸만하고 자기가 양발 공장을 중간에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계를 좀 활용을 할 마음이 생긴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려고 진짜 그냥 이사비 100만 원이면 그 저도 이제 짐 다 빼고 이제 확인을 제가 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 확인도 위에 짐은 안 빼놓고 다 뺐습니다 해서 제가 또 한 2번이나 또 갔어요. 그래서 진짜 짐 뺀 거 아마 자기 돈이 더 들어갔을 것 같아. 인부들 수고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카톡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수료는 무조건 다 받고 시작하자. 저도 처음에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뭐 낙찰 받자마자 어째 돈을 다 줍니까? 뭐 일 마무리하고 돈 받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죠. 이제 올 초니까 이게 올 초 뭐 작년 1년 2022년 2023년 그 1년 6개월 기간 동안 이렇게 큰 금액으로 수수료 받은 것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이것도 그때 700만 원 받을 거였는데 영감님이 자꾸 떼써서 500만 원 깎아줬어요. 500만 원 깎아줬는데 거기에서 또 반밖에 안 준대. 반 주고 일 마무리하면 반 주겠대.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현금이 많으셔. 또 한 7억 5천 정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잔금 납부 현금으로 해서 한다 해서 제가 서비스로 이제 하루 날 잡아서 대전 가서 등기 다 옮겨드렸고 옵션 품목이 없다고 책임 추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옵션 품목이 뭐였냐면 뭐 세탁기,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것까지 있는데 한 겹실이 그거를 이사 갈 때 들고 갔더라고요. 들고 가서 이거를 막 얘기를 하면서 또 3남매네 자식분이 그 3남매 모두 참 적극적이네. 아버님이 이제 낙찰 하나 받으셨다고 저한테 막 이제 옵션 그 예전에 뭐 어떤 부동산에서 올렸던 이 집의 옵션 품목 그 사진 찍힌 거를 저한테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고 그래 나한테. 이 갖고 가는 거 내가 뭐 일일이 다 지켜볼 수도 없고 이거는 충분히 좀 감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옵션 품목이 소유자 거다 원래는 우리 게 아니다. 하지만 이제 낙찰 받고 잔금 내고 해서 이 소유자가 별 태클을 걸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지. 만약에 이 소유자가 태클을 걸게 되면 이것도 중고 가격으로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임차인들이 그래 돈도 다 못 받고 나가는데 갖고 가는 걸 어떻게 하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때는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는데 이제 이사비 많이 나간다고 투덜투덜 하시는 거예요. 이때 보면은 한 1억 2천 뭐 1억 2천 못 받아가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셨고 또 뭐 1.5론도 뭐 최우선에서 한 4, 5천 못 받아가는 분들도 한 세네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나가시더라고. 보니까 이게 중구 석교동이 조금 어른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조용히 다 나가시는데 그중에 좀 이제 젊은 분들이 일에 이사비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한 6, 70, 80 요 정도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새 집이 나간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돈 받을 때 되니까 수수료 안 주려고 계속 이제 옵션 이거 갖고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제 박 소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걸 다 챙겨야지 그냥 챙기려 하면서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인도명령 신청 오는 게 한 2건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법원에서 이거 치아서 넣으세요 막 이렇게 법원에서 자꾸 연락 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저한테 박 소장 뭐 섭섭했나 하면서 뭐 이제 오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무리 할게요 하면서 그래서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돈부터 넣어주세요. 제가 이거 정리할게요. 이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차단시켰습니다. 차단시켰고 처음에 이사비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 안 했습니까? 했죠. 이거는
돈 못 받아가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이사비가 좀 지출될 거다. 대략 한 4,500원 생각하셔야 된다. 얘기했는데 실제 이제 돈이 나가니까 이제 좀 아까웠던 거지 이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물건 말고 지금 그 뒤에도 뭐 13건 지금 받았잖아요. 아직 진행이 5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사비 나간 게 없어요. 이사비 없이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은 올 봄인가 그때 받았는데 잔금 내고 한 달 만에 18개 호실 정도와 임차 세팅 마무리. 이 의뢰인분도 좀 대단했고 저도 좀 용도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던 게 이제 낙찰 이후 매각 허가 결정 나자마자 바로 안내문, 그러니까 못합니다. 부착, 대학교 인근으로 대부분 학생들 빠른 연락. 이제 이거를 보니까 이 물건 이전까지는 명도 협의를 잔금 납부하고 이제 한 달 뒤에 잔금 납부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초 이제 경산 나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산에 바로 옆에 낙찰 받으셔서 자기가 막 명도하고 다 했던 분, 그분이 일주일 만에 막 안내문, 소장님 안내문 보내주세요. 내가 붙일게요 해서 막 붙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붙여봐요 하면서 이제 막 붙였는데 진짜 연락이 막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잔금만 내도 협의가 되는구나.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파악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 이사를 갈 건지 재계약을 할 건지 그런, 어차피 그 내용은 이제 대표님이고 예전에 올려주셨던 그 내용하고 동일하거든요. 조금만 변형시켜서 했는데 이게 되는 거를 제가 요 경산 다각으로 해서 확인을 했죠. 확인을 해서 잔금 납부 전 전체적인 재계약 이름 파악하고 거의 절반은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했고 의뢰인도 부동산이나 공실 사이트 적극 공고를 했고. 보증금이 다 작았나 보네. 작았어요. 다 작았고 뭐 200, 300 그리고 전세가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도 다 받아나가요. 그래서 이 물건은 진짜 엄청 빨리 됐고 제가 유튜브에 인터뷰도 했죠. 인터뷰한 물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분이 5점 신탁 대출해서 5.6% 계속 받았을 거예요. 그래 봐서 이자 내고 한 280 정도 남는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 물건이 좀 가장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실패 사례입니다. 이제 실패 사례인데 엄청 실패 사례예요 이거. 인근 지역 2개 물건 동시 낙찰 그 결과는 이제 요 번호 기억해 주세요. 11049번인데 올 리모델링 되어 있고 필로티 주차장 누수가 의심됐어요. 입찰 전에. 여기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에 이제 물샌 자국이 있어요. 물샌 자국이 있고 이 물건 773번 같은 경우에도 올 리모델링이 되었어요. 1층과 2층 사이 누수 의심. 요 입구 쪽에 보면은 여기로 들어가면 지상이 있고 이제 2층 올라가는 요 계단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이 이제 똑똑똑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둘 다 의뢰인이 또 왔습니다. 둘 다 부천이에요. 똑같이. 부천 사람들이 하나, 2개를 받았는데 보시면 11049거든요. 내부. 이 올 리모델링을 싹 해놨어요. 이 정도면 원룸 기준에서 구미에서 그래도 한 20, 한 7, 8만 원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가 투룸 공간인데 투룸도 뭐 깔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했고 얘는 이제 773번 아직 점심 드시려면 좀 남았죠 시간이. 이렇게 이제 완전 좀 심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102호인가 그럴 건데 이게 미리 말씀드리면 원인은 202호였어요. 202호가 문제였는데 202호 아니 너무 더럽네. 202호가 문제였는데 저희가 102호 지금 아까 방금 보신 사진 102호인데 102호에서 임차인이 연락이 와서 그 사장님 그 천장 무너졌을 건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 소리 하면 천장이 왜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올 때 비가 물이 뚝뚝 떨어졌고
아마 떨어졌을 거다. 지금까지는. 언제 나갔는데 한 7, 8개월 됐대요. 아 그래요? 잠깐 가볼게요. 비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가봤는데 이제 이 상태가 된 거죠. 이 상태가 돼서 백상호한테 전화해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비번 알려주세요. 천장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백상호도 연락처는 알고 있었으니까 잔금 내기 전에 이제 잔금 내기 한 일주일 전에 확인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걸 미리 알았으면은 무르가 신청이라도 좀 해봤을 건데 그래서 이거는 2층 사진이거든요. 2층인데 102호가 아니고 202호가 문제였고 얘는 201호 방이에요. 방. 그 옆방 벽면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됐고 얘가 백상호입니다. 백상호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2호가 요 위에 있고 밑에 101호, 102호, 103호가 있고 여기 옆쪽에 202호가 있으면은 202호가 마지막까지 이제 제가 비번도 모르고 조사된 임차인도 없고 좀 애를 먹었는데 어차피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누수업체를 하나 또 제 친구가 하고 있어서 누수업체 친구 보고 야 2층 올라가봐 창문 열렸다 들어가봐라 했는데 야 장화 갖고 온다 장화를 들어와 여기 보니까는 202호가 물이 막 가득 찼어. 그래서 원인을 물어보니까 무슨 배관이 막혀서 물이 이제 빠진 거의 근 한 1년 정도 물이 계속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문득 생각나는 게 장화 갖고 오라 할 때 생각나는 게 저녁에 그때 임장을 갔었거든요. 제가 그 의뢰인분하고. 근데 202호 이렇게 문틈 사이로 물이 좀 촉촉하게 있긴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걸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것도 부천에 있으니까 오시지를 못하잖아. 현장을 제가 다 해줘야 되잖아.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것도 뭐 철거부터 시작해서 철거 비용 한 300만 원 들었고 5개 오실 철거 싹 하는데 5개 들었고 그리고 5개 오실 목 작업하고 뭐 도배장판 그리고 202호 문제가 됐던 그 집은 싱크대까지 좀 교체를 했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한 1,500만 원 들었어요. 1,500만 원 들고 청소하는데 뭐 한 270, 80만 원 들고 그래서 거의 이 사람은 한 2천만 원 돈이 더 들어갔지. 그래도 뭐 저 운동을 하면 이제 그때는 뭐 싸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뭐 이 사람도 뭐 소장님 잘 해주세요. 싸게 자꾸 싸게라 해서 업체도 제가 한 6-7군데 견적을 받아서 진짜 최대한 싸게 해서 그렇게 좀 마무리를 했는데 마무리를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올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저도 이 물건은 좀 실수가 있었던 물건입니다. 이게 지금 조명하고 이런 걸 다 넣어놨어요. 근데 퀄리티가 구미 다른 지역도 똑같겠지만 구미 지역은 리모델링이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인동 진평 지역은 30단하고 10단 바로 옆이라서 다 가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한 2007년씩 그런 건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는데 얘는 C급이에요. C급. 그거를 몰랐던 거지. 보니까는 여기는 뭐 도배장판, 여기 뭐 문틀 색칠 좀 하고 여기 화장실을 이제 하나도 수리를 안 한 거예요. 화장실을. 원룸은 투룸하고 쓰리룸. 그러니까 투룸하고 쓰리룸은 전체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그 이유가 보면 얘가 한 3년 전에 했는 거니까 투룸, 쓰리룸은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 LH 주택공사 그 전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들도 전략적으로 인테리어 업자들도 노리는 거지. 요 큼직한 방들은 LH 전세가 가능하니까 좀 깔끔하게 해서 좀 높은 금액으로 채우고 이런 원룸은 기본적으로만 수리를 해서 그냥 좀 싸게 넣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했는 건데 우리가 받은 거지. 그래서 화장실 보고 왜 이러노 이러면서 이제 깜짝 놀랐죠. 이미 돌릴 필수 없으니까 청소 깨끗이 하고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아까 110 사고 처음에 봤던 방 이 방 이걸 이 정도 급으로 해서 원룸이 이 사람이 26만 원에 방을 나왔고 지금 얘는 공사 싹 해서 23만 이 정도로 나와요. 확실히 화장실이 이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아이고 복도에서
궁금한 냄새 안 나던가요? 저 정도 하면 났어요. 났는데 뭐 우리 계단에 세고 있으니까 우리 세네 그래 뭐 이 정도는 뭐 얼마 안 하겠죠 하면 했는데 궁금하면 스며들. 그래도 인테리어가 1,500원인데 싸게 한 되게 거예요. 싸게 했어요. 네, 싸게 했으면 제가 막 진짜. 달라붙어 갖고 그럼 철거까지 한 4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요. 되게 싼데. 그래서 이제 비교를 좀 해보자면 두 개 이제 같은 날 낙찰 받았거든요. 뭐 이런 걸 듣고 나면서 이제 기분이 막 업됐다가 1104부는 이제 그 필로티 주차장 누수 부분은 일단 누수업체 사장한테 100만 원을 줬습니다. 100만 원을 주고 자기가 검사해 보니까는 일단 사람이 살아서 이 물 떨어지는 걸 봐야 된다. 그럼 내가 그 뒤에 돈 들어가는 거는 지금 선돈 100만 원 받았으니까 알아서 수리를 할게. 이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일단은 그 텍스만 바꾸고 일단 전체 얘도 엄청 빨리 입주를 했어요. 얘도 뭐 수리할 게 좀 있긴 있었는데 1104부는 그래도 주택관리업체 공실표에 딱 등록하고 나니까 거의 한 15일 만에 방 다 뺐어요. 그 이유가 이제 저도 좀 추천을 드린 건데 복비 2달치라고 적어놔라. 일단 어차피 신탁대출 이자 감당해야 되니까 방이라도 빨리 채워서 이자 좀 치고 나중에 한 개씩 빠질 때 그때는 정상적으로 복비 1달 줘라. 그렇게 해서 복비 2달 표시해 놓으니까 부동산에서 진짜 뭐 빛의 속도로 흐름 건 그냥 손님 없는데 그냥 손님 있습니다 하면서 계약도 뭐 걸어놓고 충분히 뺄 수가 있으니까 금액이 메리트가 있었어요. 내놓은 금액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고 7713은 이제 누수 확인했고 명도과정 방 하나하나 물릴 때마다 공포 그 자체. 최저 일정의 102호 임차인 아까 말씀드렸죠. 비번 알려달라 하고 천장 누수 확인했고 이 101호 임차인도 마지막까지 안 나갔는데 그 방 하나가 이제 거의 진짜 막말따나 박살이 났는데 곰팡이가 막 가득했거든요. 방 하나가 그 방문 꼭 닫고 계속 끝까지 살다 나갔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는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이 철거도 그래서 좀 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 202호 비밀번호 눌러서 누수 사장님 창문으로 들여보냈고 그리고 비번이 몰랐던 방들 사다리차 부른 김에 창문이 다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다리 차로 해서 거의 도어라 자른 게 탈거한 게 한 2개 빼고는 다 그냥 사다리 차로 해서 창문으로 들어가서 문 열고 타이밍이 좀 잘 맞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고 이제 현장 임장 하면은 안에 들어가 보시지 않습니까? 계단실 내부를 하면은 이게 경매에 나도 보면 좀 이래 향긋한 냄새가 나는 데가 있고 쿰쿰하게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막 쿰쿰하거나 막 된장 냄새 나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막 이제 할머니분이 좀 사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아무튼 계단실은 꼭 한번 저도 처음에는 그냥 건물만 이렇게 찍고 와서 뭐 이제 감정평가서 내부 계단실 그것만 보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저도 들어가 봐요. 진짜 하루에 뭐 빡세게 안 도는 이상은 계단실 꼭 들어가 보고 옥상까지는 올라가 보고 그 정도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전에 건물건은 의뢰인분한테 사단이 났을 때 어떻게 설득을 했습니까? 뭐 당황한 큰일 났다면 당황한 척했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일단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못 온다 하면은 제가 일단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진 뭐 찍어서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수정이 이거 왜 이래요? 깜짝 놀라지 진짜. 그래서 뭐 이제 상황 설명하고 뭐 최대한 뭐 어차피 뭐 수리는 좀 한번 했어야 되는데 돈이 조금 더 들겠다 하면서 제가 그때 대표님 설명 전화 드렸을 거예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6번 이 말 안 듣는 손님 누구를 원망하리 차순위와 9,500만 원 차이 뭐 이건 그냥 에피소드인데 이분이 서울 분이에요. 서울 아저씨인데 처음 만날 때부터 말을 안 들었어요. 내가 석적 중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건물이 커요. 그게 좋아 보여서 그거를 들어간다고 하길래 그래도 현장 가보시라 해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석적을 가봤는데 막상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현장 보니까. 그래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이게 남아 있었거든요. 얘가 시청 옆입니다. 꿈이 시청 옆이라서 자리는 엄청 좋아요. 그리고 건물도 뭐 2012년식인데 이래 보면 조금 된 것 같아도 탄탄하게 지었어요. 봐도. 그래서 괜찮았는데 아는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얘 투룸하고 쓰리룸 3개 호실을 한 1,500씩 들여갖고 리모델링을 해놨더라고요. 사진 있나? 사진 보니까 삐까뻔쩍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고 그래도 저도 좀 높긴 높았어요. 한 7억 초반 정도는 써야 안 되겠습니까, 사장님? 그렇게 봤었는데 제가 이제 입찰 당일날 서울에서 또 직접 오신다 하시더라고. 갔죠. 가니까는 뭐 와이프분도 데리고 오시고 동생분도 데리고 오시고 막 3분이서 오셨더라고. 사장님 이제 금액 정하셨어요? 하면서 이제 딱 왔는데 적어놨어. 한번 확인해봐. 하면서 이제 주시더라고. 여기 봤는데 이 7억 5,800을 적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저도 좀 고민은 했었는데 괜히 내가 이거 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줄여버렸다가 이 낙찰이 안 되면 또 내 원망할 거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많이 썼네 하면서 이제 보다가 가서 선생님 잘 썼습니다. 화끈하게 쓰셨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분이 자꾸 한 2-3천 낮추라고 옆에서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타이밍에 그래서 선생님 뭐 사모님하고 잘 상의를 해보셔야지 시간 좀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써야지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 금액으로 그랬는데 딱 결과 나오자마자 뭐 입을 못 다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억 차이가 났으니까 사모님이 세게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이제 서울 나중에 들었는데 올라가는 내내 이제 쿠사리 먹고 이제 그래 돼서 이분이 보니까 뭐 건설 쪽에 이제 일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명도도 빨리 끝냈어요. 제가 한 달 만에 거의 끝냈는데 딱 끝나자마자 오셔서 이제 2분이서 오시더라고. 그리고 직원분 1분하고 3명이서 와서 한 일주일 정도 합숙을 하시더라고. 합숙을 하시면서 여기 이제 도색하고 그 크레인 풀어서 여기 색칠도 좀 하고 방 청소 혼자서 다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싹 하고 이제 올라가시면서 저녁을 사주시겠다고 이제 장어를 먹이더라고요. 장어를 먹이면서 임대도 알아서 좀 맞춰주세요 하면서. 근데 임대가 이게 부동산도 보면은 조금 이렇게 편법을 많이 활용해서 이제 복비 같은 거 무리하게 요구하고 뭐 이제 그런 부동산이 있고 좀 정직하게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제 또 주택관리업체를 해준 주택관리업체에서 그쪽으로 이제 연결을 해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저랑 저녁 먹기 전에 낮에 이제 가서 그 부동산 가서 처음 보고 얘기를 했는데 복비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2달 주면 빨리 뺍니다.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분이 나빠서 이제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방은 잘 못 빼요. 어차피 중개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친한 소장한테 이제 좀 부탁을 하고 했는데 그 친한 소장님이 그래도 방을 한 절반 정도는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물건이 손님들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도 저는 그냥 그대로 7억 5,800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손님이 금액 정해서 쓴 거는 웬만하면 뭐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신탁 대출하면 세금 대출이 많아요. 신탁 대출료 싸게 나야죠. 그러니까 뭐 보증금 시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한 200-300 하면은 뭐 한 100, 200으로 좀 낮추고 월세도 뭐 30 기준이면 한 28로 좀 낮추고. 그럼 계약서는 수익을 쓰고. 그렇죠. 뭐 이래 직접 써도 되고 아니면은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부동산에서 뭐 좀 뗀뗀하게 가려 하면은 이제 임대차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 부동산 소장님들도 잘 몰라요 그냥. 그래서 그냥 등기 뭐 신탁사 꺼내요 하면 신탁사 요 수탁자 위탁자 뭐 이런 설명하고 그냥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제 임차인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보증금 뭐 100, 200밖에 안 되고 이 경매는 뭐 한 1년은 넘게 걸린다. 그래 이거 그냥 월세 안 내면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오늘 이제 불허가 신청이 아까 본 사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물건입니다. 이것도 인동이에요. 인동 물건 조심하세요. 인동인데 이 사람은 제가 이것도 소개를 했었는데 저도 이런 상황인지는 몰랐죠. 모르고
리모델링 싹 돼 있다, 괜찮다, 싸다 이러면서 소개를 했는데 이때 보니까 3명이 들어가서 1등이 한 4억 4천인가 2등하고 살짝 좀 차이가 나긴 났는데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받아갔네 하고 있었는데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저는 이제 좀 구석에 있어서 로드 손님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 진짜 지금 문이 열리네요 그랬잖아요. 돈 주러 온 사람이었어. 보니까 난 내 족갑을 할라 했는데, 그래서 막 울상으로 들어오시더니 소장님 뭐 상담을 좀 하려고 하면서 바카스 2개짜리 걸 딱 놓더라고요. 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때 진짜 약속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는데 딱 그 말 나오자마자 일단 앉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걸 받으셨더라고. 받으셨는데 물이 새갖고 뭐 죽겠대요. 자기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이거 낙찰 언제 받았죠? 하니까 지금 3일밖에 안 됐대. 그래요? 그러면 일단 내부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내부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해가지고 보니까 요거를 몇 개 보내주시더라고. 그럼 제가 일단 현장은 가보고, 이거 명도 진행은 똑같이 이제 4억을 많이 받았습니다. 400만 원이고 400만 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 막 이제 또 발끈을 하고, 저보다 어린 분 같더라고. 한 30대 초반 같은데.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때 딱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제 명도를 해서 야가 이거를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놓으니까. 그래서 아니면은 불허가 신청을 한번 넣어보자. 그때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그렇게 불허가 신청으로 해서 계속 깎았어요. 불허가 신청으로 해서 200에 하자 하니까 안 된대. 비싸대. 그럼 얼마? 하니까 150칸. 난 150은 안 되고 200은 받아야 된다. 바카스도 사왔는데 너무 아쉽다. 바카스 가가라면서. 그래서 180이었어요. 180에. 180인가 뭐 150에도 180에는 하여튼 200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이거를 이제 넣어봤죠. 넣어봤는데 현장을 가서 이제 물어가신 적이 제가 직접 쓴 거거든요. 그냥 너무 전문가적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좀 진짜 뭐 이 사람 낙찰자가 직접 쓴 것 같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1851 이것도 아마 제가 파일은 올려놨지 싶은데 뭐 좀 오바를 했죠. 뭐 원래는 뭐 1개월씩인가 2개월씩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막 1호 5호 막 더 추가해서 발견되었다. 뭐 1, 6호 뭐 해성부위 심각하고 인테리어 업자의 수리 견적 비용도 문의를 해보니 원래 뭐 한 2천만 원 나온다 그래 적을 하다가 그냥 상당한 금액이 예상된다 답변을 받았고, 뭐 지속적인 문제가 이어지고 뭐 연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몇 개월씩 연락이 안 됐는데도 지금 이 상황인데 이제 다 연락되면 얼마나 많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적어놨고, 여기 보면 이거 매각 불허가 신청 인터넷 검색해도 이런 문구가 잘 나와요. 잘 나와서 저도 좀 참고를 했는데, 뭐 외수임 입찰 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은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제121조 5항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좀 적어놨고, 그래서 마지막에 현재 저는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매출 하락 속에 현재 생후 10개월 된 아이와 출산 예정인 아이까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적어 넣어서 그래서 받아냈습니다. 받아냈고 저도 좀 관심 많이 했는데 되더라고요. 이게 뭐 일단 불허가 신청은 넣어보자 했지만은 또 대표님한테 쪼롤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제 딴에는 좀 이렇게 적어서 냈는데, 이게 지나가는 말로 소장님 이거 불허가 신청만 받아들여주면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이제 그때 자기가 불허가 신청 받아들여주면 제가 50만 원 더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불허가 신청 받아들여졌다 50만 원 보내시라 하니까 30만 원 하면 안 될까? 그래요, 30만 원 보내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실공사입니까? 저런 것들이? 부실공사는 아니고 다 연식이 오래됐죠. 20년이 다 거의 넘었어요. 이제 이거는 봉곡동, 이제 제가 봉곡동 살거든요.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얘도 좀 오래되긴 됐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제 리모델링은 좀 무조건 해야 된다. 리모델링 안 하면은 의미가 없다. 이제 그렇게 방송을 했던 건데, 이 낙찰자분은 낙찰을 받고
저한테 이제 오셨어요. 사무실로 낙찰 받자마자 이제 현장 한번 확인하고 현장도 안 보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현장 한번 확인하고 이제 오셔갖고 명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딱 3억에 받아서 제가 300 받고 뭐 진행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뭐 여기 주인 세대 살고 있고 뭐 영감님들 한 3분 살고 계셨는데 뭐 영감님들이 또 전부 다 좀 말이 또 잘 통하시는 분들이어서 좀 수월하게 그냥 빨리빨리 내보냈는데 이제 명도가 마무리되고 리모델링 업체를 알아봐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축 원룸 리모델링 한 100동 정도 그 방금 보셨던 인동 지역 그 물건 한 100동 정도 공사한 또 부동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너가 뭐 이제 맡아서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미팅도 한 2-3번 하고 미팅할 땐 제가 있었고 계약한다 그때부터는 제가 1절 이제 요분하고는 이제 연락을 지금 잘 안 하는 상태고 견적을 1억부터 2억까지 3가지를 나누어 줬는데 역시나 가장 저렴한 견적에 약간 추가된 1억 3천만 원에 이제 계약을 했고 저는 이제 친구라고 아무 생각 없이 소개만 해준 건데 이제 그래도 계약이 되고 했으니까 좀 챙겨주겠다 그렇게 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9억 나가구나 이런 거는 수리를 안 하면 솔직히 어느 지역이든 이제 임대 놓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업체들도 좀 컨택을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번외로 해서 수도권 어딘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나이 지긋하신 분이 이제 입찰 전에 의뢰를 하셨어요. 의뢰를 했는데 이게 2년 전에 2억 9천인가 2억 8천에 낙찰이 한번 됐었습니다. 2년 전 이게 2일이잖아요. 그래서 낙찰이 됐던 물건인데 그때도 한 5명인가 그렇게 들어왔고 요번에도 3억에 딱 3억에 낙찰이 되고 2등하고 한 5천만 원 차이가 나긴 났더라고요. 2억 4천. 근데 이제 그 의뢰를 하신 남자분이 이거 한 얼마 정도 그래 계약금 30 받고 이거 얼마 정도 쓰면 됩니까? 그래서 뭐 박 소장이 알아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셔서 제가 그래도 한 2억 9천 3억 가까이는 써야 될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제가 너무 잘하는 동네니까 이거 실제 지금 건물은 이래 보여도 리모델링 싹 하고 하면은 시세가 괜찮아요. 리모델링 시세는 투룸이 한 60만 원 받고 원룸이 한 35까지는 될 거고 뭐 1.5룸 같은 경우도 한 40 넘게 받을 수 있거든요. 수익률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받아야 될 겁니다. 얘가 먹자 상권하고도 가깝고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1시간 뒤에 전화가 오셔서 야 이 사람아 하면서 소리를 막 치시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2년 전에 2억 8천 몇백에 낙찰됐던 물건을 나보고 2억 9천 뭐 3억까지 쓰라 하면 되냐. 이제 여기서 이제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이제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는 같이 못 들어갑니다. 그냥 계약금 돌려드릴게요. 하고 이제 돌려드렸는데 이게 딱 3억에 낙찰이 됐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도 제가 보면은 영상에 뭐 예상 입찰가 얼마 이래 적어놓는데 제가 거기에 3억을 적어놨대요. 저도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걸 보고 그냥 똑같이 들어갔다면서 이제 그렇게 낙찰을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 중에 좀 보면은 자기 생각이 엄청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입찰 금액도 그렇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알아서 적게끔 놔두고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얘가 뭐 그래도 한 10억은 적어야 될 물건인데 막 최저가에서 막 100만 원 더 쓰고 들어가려고 이러면 그냥 용돈벌이 하러 가자. 그런 마인드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반 분량이 안 되네. 명도 팁 대출인데, 이거 뭐 팁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실 건데, 이제 주택공사 임차인, 뭐 주택공사라고 크게 어려움은 없고, 오히려 기간만 주면 알아서 나가요. 이제 주택공사 임차인들은 나가면은 또 주택공사 LH 조건으로 이사를 가려 합니다. 그게 조건이 제가 5월달에 이제 몇 명을 진행해 보니까. 조금 까다로워지긴 까다로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긴 사람들은 한 2달도 걸리고 3달도 걸리는데 그냥 그거는 좀 기다려주면은 알아서 다 나가니까 조급해 하면은 이제 좀 싸움이 되는 것 같고 보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 입장이고 또 의뢰인이 좀 빨리빨리 내보내지 니 뭐하노 일 안 하나 하면은 그때는 이제 뭐 그럼 돈이라도 좀 받아볼까요 하면서 이제 언제부터는 배당기일 지나고는 뭐 차임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공사 임차인들한테도 그렇게 월세를 좀 받기는 받고요. 그리고 이번 배당은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못 받는 임차인들한테 먼저 이제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얘기를 해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어차피 돈 못 보고 나가는 건 나 최대한 뭐 버티다 나갈란다 이런 마인드가 싹 생겨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진행 사항만 설명해주고 나중에 이제 뭐 배당기일 나갈 때는 그때쯤에 이제 그때는 좀 나가셔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서 그냥 절차대로 진행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하면 강제 집행까지는 안 갑니다. 제가 뭐 올해만 해도 뭐 한 15개 진행했으면은 뭐한 100개월씩은 넘었겠죠. 근데 강제 집행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인도 명령 신청도 뭐 한 10건 정도 이래 넣은 것 같은데 뭐 실제 뭐 결정 받고 그렇게 뭐 집어 넣은 것도 없고 아까 그 공장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보증금이 큰 가구는 의뢰인에게 미리 이사비 협의가 시간제약 돈제약 요거를 강조를 해야 되겠죠. 올해 강제 집행은 한 건도 없었음. 그래서 시간제약 돈제약을 처음부터 이제 한번 입찰 들어가기 전에 좀 얘기를 좀 해주고 그리고 알고 있는 분들이면은 조금 수월한데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잘 안 돼요. 이제 돈 주라 하면은 이걸 왜 줘야 되는 원래 나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 설명을 해야 될 일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사비를 먼저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먼저 줄게 나갈래?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웬만하면 이사비 없이 진행. 우리에게는 인도명령 강제 집행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비도 제가 아까 그 석교동 그 수수료 다 안 주는 영감님 거 거기만 나가고 다른 데는 나간 거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진짜 자기가 받아야 될 돈 뭐 200만 이래 준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이사비 나간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번에 전민동 쪽으로 지금 2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재계약 하나 물건을 예로 들면은 15개월실인데 5명이 재계약을 했어요. 그 중에 3명이 보증금 7,500을 못 받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마음을 비웠지.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대학생도 있고 뭐 LG 다니는 분도 있고 연구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던데 뭐 제 잘못이죠 하면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정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이제 또 재개를 하고 못 받아가는 분들이 꽤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얘도 좀 빨리 했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거 하나도 이제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진행했고 그리고 인도 확인서 인감은 공과금 모두 정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칸 채우려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6번 가스 전기 수도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낙찰자 부담. 가스는 어차피 개인 따라가는 거니까 요거는 뭐 상관없는데 전기도 그렇고 이제 수도도 그렇고 이거를 이전 소유자가 납부를 안 하잖아요. 안 하면은 전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전기는 어차피 계량기 떼가는 거고 수도 같은 경우에는 2달 연체되면은 끊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차인들이 거의 다 냅니다. 자기들이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수도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를 떼가면 다시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모르겠습니다. 뭐 근저당 대출은 상관이 없는데 신탁 대출 저는 거의 신탁 대출을 다 진행을 했으니까 신탁 대출은 신탁사 동의를 받아오라 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우리가 소유권 이전 신청하고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등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일주일 안에 그냥 빨리 내가 이거 자금납부 영수증 보여주면서 아직 등기가 안 나왔다. 그래서 내가 빨리 처리하는 게 나아. 안 그러면은 이 전기 다는데 좀 꽤 오래 걸려요. 한 3주 길면 한 달도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잔금 납부하시고 바로 그냥 전기는 계량기 같은 거 설치하시고 전기 요금 미납금도 소유권 이전일로 그 이전은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되고 그 이유만 부담을 하면 되니까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낙찰받고 주택관리업체를 좀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낙찰 이후에 주택관리업체 재계약 사장님이 이제 열심히 관리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장님 계속 쓰고 싶습니다.
공실 현황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마스터본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 그래서 공실 파악이 거의 다 돼 있고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매 넘어가도 관리업체가 계속 관리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저희 뭐 구미 쪽은 그냥 경매 넘어갔다 하면은 방치입니다. 방치 그냥 관리 안 해요. 관리 안 하고 그래서 막 전화하면은 그거 관리한 지 한 1년 됐지요 하면서 이제 그런 식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관리 업체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천사 1, 2, 3, 4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99 뭐 그런 것도 있고 관리 업체마다 비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실이었던 방은 그대로 비번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관리 업체 대표 이제 비번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사면 되겠고 유체동산 포기 뭐 권리 이전 확인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저 이번에 처음 봤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러면서 임차인이 이걸 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배당을 전에 받지 못하는 임차인 중에 옵션 품목 처분에 대한 확인서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른 호실이거든요. 이 도장을 내가 막 정밀 분석해봤지. 맞기는 맞아. 도장이 깎이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 품목을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써주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분이 그 전민동에 한 20, 30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다 경매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 딴에도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임차인들한테 이런 걸 좀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도 당황했죠. 이게 뭐고? 이러면서 이미 한 분은 갖고 나갔고 짐을 이미 이 한 분은 이거 보여주면서 이삿짐 옮기면서 정산할 때 사장님 제가 이거 그때 보여드렸죠 하면서 이거 다 들고 갑니다 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 그러지 말고 뭐 중고로 어차피 파실 거 아니냐 한번 알아보시라. 이거 진짜 알아봤는데 이 문자를 보냈어요. 중고 가서 여기 전화했다. 자 여기 전화번호 있다. 에어컨 뭐 18년식 내에서 토탈 16만 원. 근데 만 원 깎아줬어요. 15만 원에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그냥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은 한 돈 100만 원 달라 안 하겠나 그래 생각했는데 엄청 정직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인증까지 딱 해주더라고 보니까 15만 원에 그래도 하나 좀 살려고. 만약에 이제 에어컨,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하려면은 중고라 해도 돈 100만 원 안 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탁 대출은 뭐 다른 분들도 좀 다 아실 건데 9월부터 뭐 권역별 대출 제한이라고 해서 원래 대구 경북 쪽은 울산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울산이나 뭐 김해 이런 쪽에서 진행을 많이 했는데 그 상담사들이 오히려 저한테 물어봐요. 소장님 뭐 서울 쪽에 대출 잘해주는데 아는데 없습니까? 하면서 신탁 대출을 없는데요 하면서 이제 하는데 지금 대구 경북 상담사들은 지금 아예 이제 거의 묶인 것 같아요. 잘 안 해줘 보니까. 그리고 소득이 없는 그래서 여기서 조금 1번에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또 대출을 해준대요. 다른 지역의 물건이라도. 근데 서울 쪽에 주소가 없으면은 안 된다. 뭐 편법으로 해서 서울로 잠깐 주소를 옮겼다가 그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 하고 보니까 이 소득 없는데 도전 이 소득 약한 사람들은 저쪽 전라도 보냅니다. 전라도 뭐 부강인가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데인데 전라도 쪽으로 가서 지금 전라도 농협 신탁 대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전라도 쪽으로 가고 뭐 강진 농협 그런 쪽으로 이제 저도 2건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게 카드 사용액 대체 소득 잡아주기는 한데 이게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도 손님을 조금 이제 약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한 내년까지 기다려 봅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이제 뭐 사업자가 있고 좀 매출이 좀 괜찮고 소득이 괜찮은 분들은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들리는 말로 이건 제가 들었는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탁사에서 10억 이하는 또 잘 안 해줄라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 거는 좀 직접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근생이 있으면 대출이 더 나옴 이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가구 호실을 최근에 받은 물건인데 1층, 2층, 3층 건물이에요. 3층 건물인데 1층을 전체적으로 근생용으로 다 바꿨더라고요. 3년 전에. 그거 보니까는 저도 알아보니까 이제 리모델링하고 이거 매수해서 리모델링 할 때 상가로 이제 용도 변경해서 대출을 좀 더 많이 끌어당긴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그렇게 다가구 건물인데 근생용도라고 대출을 근저당을 거의 뭐 신탁만큼 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해서 그분은 신탁을 받기 싫은데 꼭 받아야 되나 하시면서 이게 자기는 몰랐지 근생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우리한테 상가가 있어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있어요. 그거 다 상가로 돼 있어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최근에 하나 해봤고요. 그리고 뭐 소득 수준, 신용도 기대 저는 상담할 때 그냥 요 세 개만 물어봐요. 제가 뭐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고 뭐 소득이 얼마 되세요? 뭐 신용도 괜찮아요? 뭐 기존 대출은 얼마 있으시고 이제 요것만 물어보고 뭐 저 소득 잡히는 거 없는데 그럼 탈락. 뭐 신용도 뭐 한 500점 탈락. 기대출 많으세요? 뭐 한 5, 6억 탈락. 그렇게 손님을 그냥 좀 추려요. 제가 그냥 먼저 추리고 소득 수준은 뭐 카드 사용 이런 거 물어보고 신용도는 이게 대출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보다는 이게 어차피 600점 이상 되면 나오는데 금리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좋으면은 금리가 좀 내려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기존 대출 같은 경우도 대출이 또 너무 많아버리면 뭐 대출 한 10억 있는데 됩니까? 이러면 안 되죠. 하면서 바로 끊어버리고 좀 장난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거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아나 모르나 이제 시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차라리 말을 길게 안 합니다. 제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저기 3번에서 네. 네네. 저희 다가구실에서 근생으로 네. 변경된 게 네. 모를 정도면은 근생으로 변경만 해놓고 다가구 상태로 쓰는 상태인 그렇죠. 건가요? 쓰고 있죠. 그래도 근생으로 이게 돼요. 네, 그럼. 저 4번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에 거주하는 분이 다가구를 만약에 딴 지역을 수도권이 아닌 걸 받을 때 제가 상담받기는 신탁에서는 제 권역이 저도 저렇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 지금 부산 분이고 만약에 뭐 부산 거를 하려 한다면은 이게 그분 주소를 혹시 서울로 옮겨 놓으면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저는 물건 그러니까 낙찰 받고 사는 물건지 기준으로 네.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울산 쪽은 진짜 번역별로 다 묶어버리는 거고 네네. 서울 쪽은 좀 주소만 있으면은 다른 지역은 다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다 묶여서 울산하고 서울 것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상담사도 보면 네. 이게 신탁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네. 이게 조건이 조금씩 다르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 지금 처음이신 분들도 많은데 지금 다가구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 우리 소장님들이 보통 뭐 다가구를 안 하신 분들이 막연한 좀 두려움이나 네. 어려울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저도 대화를 할 때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소장님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거하고 진행을 했을 때하고 다가구의 명도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곁들여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느끼는 그 대비 정도는 아니죠. 많이 어렵다고 느끼시니까 저는. 잔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금 납부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라도 나고 잔금 내라 통지서를 하러 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협의를 좀 봐야지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고 그 이유가 임차인들도 엄청 궁금해해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미리 좀 알려주면은 임차인들도 이사할 사람은 좀 이사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비록 뭐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대처를 해서 좀 협조가 잘 돼요. 미리 연락을 좀 주고받고 하면. 그리고 이제 말이 아예 안 통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치시킵니다. 저는 그냥 놔둡니다. 대화 뭐 먼저 연락 올 때까지 놔두고 자기가 이제 답답해서 거기 거주하시면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 입주민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이거
어떻게 되는 뭐 물어보면은 그때서야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럼 부랴부랴 뭐 아드님 집 특히 어른들이 그래요. 어른들이 네가 나 내보낼 수 있겠어? 뭐 이제 그래 하다가 내보낼 수 있어요 사장님.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죠. 이제 그런 식이고 이게 근데 막 뭐 진짜 막 우리가 영상 뭐 이런 데나 아니면 생각하는 막 칼 들고 나와갖고 막 이런 거는 뭐 절대 없고 쌍욕하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대화가 다 잘 되고 이게 자기들도 특히 이제 배당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명도 확인서, 인감증명서 받으려면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은 재계약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하셔야 된다. 이거를 미리 좀 얘기를 딱 해놔야 돼. 예. 그래야지 이제 협의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진행 중인 거 진행 중인 게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붐이잖아요. 이 5층 503호 주인 세대에 제 친구가 살고 있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싹 읊어줘요. 1년 동안의 상황을 막 읊어주면서 그 중에 207호에 투룸이 있는데 금방 좀 빡빡하더라. 빡세더라. 문신도 좀 있고 지가 뭐 징역 갔다 왔다 하는데 감당 되겠나 하면서 뭘 감당해 그냥 놔두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도 있고 이 친구니까 이 실제 뭐 그거거든요. LH 전세 그거라서 자기도 피해 보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도 야 한 이사비 한 200 받을 수 있겠나 하면서 진짜 얘기를 하더라고. 뭔 소리야? 이해 안 된다. 니 돈 못 받는 게 없는데 뭐 어째주러 하면서 그래 달개니까 이게 친구놈인데도 애를 좀 먹이려 하더라고. 예. 뭐 참 반장난식으로 해서 원래 뭐 9월 말까지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야 LH에서 안 된단다. 10월 말까지 살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어차피 뭐 10월 말까지 살아도 배당기 10월 25일 잡혔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하면서 이제 나가기나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제가 카페에 올렸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북삼에 있는 건데 구미 옆에 이제 북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현장을 갔는데 북삼 지역 일단 나이도 많은 그런 지역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아요. 그래서 첫날 이제 낙찰받고 갔는데 제가 주차를 하잖아요. 주차를 딱 했는데 갑자기 2층 창문이 스르륵 열리더라고요. 야! 차 빼!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 보니까는 이제 좀 이제 동남아 쪽에 그 부분 같더라고. 그래갖고 아 경매 낙찰받았어요 하니까는 무슨 소리야? 하면서 문을 딱 닫더라고. 보니까는 그날 저녁에 이제 남편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우리 와이프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한국말 잘하시던데요 차 빼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외국인 부분도 그렇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일단 제가 요거 낙찰 받자마자 좀 불안해서 왜냐면은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때 어느 소장님이었더라 처음에 계신가 모르겠다. 제가 카톡으로 이거 임차인 대항력 얘기했었는데 누가 설명을 쫙 해주셨거든요. 이게 일에 대해서 뭐 일에 대항력이 없다 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2012년도에 경매로 낙찰이 됐다가 그때 당시에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었는데 전입일이 2007년이었어요. 2007년이었고 그때 당시 배당을 다 받았고 받은 상태에서 전입을 안 빼고 그 당시 2012년도 12월 낙찰자하고 재계약을 한 거예요. 재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다시 경매에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배당을 받고 전입을 안 뺀 거죠. 안 빼고 그냥 계속 거주를 했겠죠. 그래서 이 2012년 당시 이전 소유자 낙찰자가 근저당 받은 게 2012년 12월 달이고 이 사람 재계약일은 2013년 1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오는 이 영감님은 모르지. 나 권리신고도 다 했고 뭐 다 했는데 다 대항력이 있는데 이제 안 나가시라는 거지. 연락을 해보니까 이제 지금 장기전으로 돌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다른 분 두 분도 나 배당 받아요 안 받아요 이제 자꾸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초반 단계니까 나는 그냥 법원으로 토스를 하지 법원에 전화하시는 게 가장 더 정확하다.
그래서 이제 아직 잔금을 안 냈거든요. 잔금을 안 내서 잔금일이 엊그제였습니다. 금요일. 26일인가 그랬어요. 26일 날 안 되니까 제가 사건 연락을 몇 번 갔었잖아요. 가니까 법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구 대리인 맞으시죠? 하면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나한테 왜 전화하지 마. 나 전화 올 수도 있는데 괜히 법원에서 전화 왔다 하니까 오씨 왜 전화 왔지 하면서 막 했는데 보니까 이 잔금 납부 안 했는데 왜 안 하냐. 언제 알 거고 하면서 저도 이거는 뭐 몰랐어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 잔금 납부를 안 하면은 며칠 뭐 지나는 거는 이자하고 같이 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9월 지금 오늘 29일이잖아요. 제가 금요일에 전화를 받았다 치면 30일 날 재매각 일자가 잡힌대요. 재매각이 잡히고 다시 또 재매각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그 이제 재매각 때는 그 입찰 당일 그 전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안내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가구 수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 살아요. 거의 많이 살아요. 조사된 대로. 근데 구미나 이런 지방 쪽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돼 있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안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명도가 어렵다면 어렵고 뭐 쉽다면 쉬운데 저는 이제 좀 수월해요. 수월하고 임차인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수월한데 저는 웬만하면 대면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문자나 대표님 그래 써놓으셨나 모르겠다. 저는 그냥 웬만하면 문자로 연락 주세요. 일단 문자로 연락을 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자로 시작을 하면 문자가 편해요. 처음부터 전화로 하면은 전화만 계속 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문자로 최대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전화 오는 분들은 뭐 또 전화로 받아주고 설명해주고 하는데 문자로 시작하면은 크게 많이 막 내가 힘들 그게 없어요. 필요한 것만 딱 물어보고 나는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제품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어제도 잔금 내기 전에 한 일주일 매각 허가 결정 나고 일주일 뒤에 안내문 붙이고 한 3주 정도 기다리는 거죠. 그냥 있어요. 이제 연락 오는 대로 이제 받아주고. 문자 내용입니까? 설- 저한테 카톡 하나 보내주시면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보내주시면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되시면 되시면 카톡이 돼서 잘 안 보이겠다. 보이겠는데요. 보이겠습니까? 네. 최대한 보이겠습니다. 혹시 그 명도 비용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연도 비용이라면 임차인들 나가는 돈. 네, 낙찰가 앞서서 명도 비용을 따로 받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해서 받는? 명도 비용을 받는다는 건 수수료 말씀. 수수료 말씀. 수수료. 수수료 정해진 수수료 말고 따로 명도 비용을 또 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명도 비용은 따로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네, 그냥 수수료만 딱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런 비용들은 이제 이사 비용이나 그런 거는 이제 낙찰자 부담으로 하고. 낙찰자 부담으로. 네, 네. 이게 이제 일주일 낙찰 받고 일주일 뒤에 안내문 쫙 붙이고 어느 정도 연락을 딱 해놓으면은 3주 뒤에 잔금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요. 배당기일 10월 25일이고 이전 이사 및 재계약을 해주셔야 명도학에서 및 인감증명서를 전달드립니다. 배당기일 이후부터는 별도의 차임이 발생되며 보증금 없이 이제 요거를 의뢰인하고 이제 좀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하는데 의뢰인들은 보통 좀 시세 대비 높게 받으려고 해요. 이 원룸 같은 경우도 막 33 얘기하는 거 아유 사장님 왜 갑니까 하면서 이제 28로 낮췄고 이것도 40 받으려는 거 35로 낮췄고 투룸도 55 하는 거 2만 원 낮췄고 왜냐면 이제 재계약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만 한 2, 3만 원을 좀 싸게 해줘야 돼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하시고 근데 시세는 30,
얘는 35 맞아요. 그리고 얘는 한 55만 원 정도, 그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이 안내 문자를,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원래는 안 넣습니다. 이벤트는. 또한 거주를 하지 않으시면 일부 지불도 쉬고 계속 점유를 이어갈 시, 요 멘트는 왜 넣냐면, 207호 그 문신 있다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그냥 넣어본 건데, 요런 것도 한번 좀 넣을 수 있고, 요 이사 및 재계약에 보든 알려주시기 바라며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관리비정 전화 요렇게만 보내도 바로 연락 와요, 사람들. 요렇게만 문자 싹 보내도 어차피 우리가 사건 열람하면서 이제 뭐 다 전화번호는 다 입수가 돼 있으니까 굳이 내가 안내가 묻히고 연락 오는 사람만 이제 접촉을 좀 해도 되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은 이제 그 3주 잔금 납부하기 3주 기간 동안 연락이 안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온 사람들은 내가 전화번호를 사건 열람을 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때는 요 어제 보냈거든요. 오늘 다 보내죠. 그냥 전화번호 알고 있는 사람은 다 보내요. 그러면 이제 뭐지 하면서 거기 안 살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내문을 못 본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제 연락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장님 나 짐 뺐는데 뭐 어떻게 진행해야 돼 해서 딱 보면은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비번 먼저 받고 명도 확인사고 내가 임금증명서 보내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문 따고 이제 그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거든요. 소장님 질문 하나. 네. 그 다가구를 이제 많이 하시면 네.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제공되는 게 예.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뭐 이렇게 예. 해서 아까 전에 유체동산 포기각서를 준 이제 채무자도 있고 예. 이렇잖아요. 그런 사항이 없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전 소유자 겸 채무자가 예. 태클 거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죠? 그러게요. 없었어요. 없었어. 나도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없대. 거의 잘 안 할 거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돈 내나 할것 같은데 없어요. 채무자들은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이 얘기하는 게 뭐 지금 이거 임차인 몇 호도 살고 몇 호도 살고 있는데 뭐 다 갖고 가야죠.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나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있으면은 이거 아까 내 문자 보내줘. 15만 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 나도 이제 시세를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거죠, 이거를. 요 정도 급이 요 정도 사이즈는 한 15만 원밖에 안 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니까 그렇게 표비 보시면 되죠. 또 한 가지 네. 또 여기 문자 내용을 보면 배당기일이 언제까지다. 네. 그때까지 이제 뭐 2, 3일 재계약을 해야 네. 우리가 명도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나가긴 나갈 건데 네. 배당기일까지는 못 나가겠대. 네. 그리고 이제 배당기일이 지나서 이제 명도 확인서랑 뭐 이런 걸 받아서 이 사람이 법원에 가서 이제 그 배당금을 받아가려면 배당기일이 잡힌 그 처음 잡혔을 때보다 뭔가 그 뒤에 절차가 복잡해요. 네,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복잡한지는 나도 자세히 몰라요. 그런 케이스는 없었어요. 네, 없었고 일주일 배당기일 이후라도 일주일 안에만 그걸 받아서 가면은 바로 배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주일. 근데 그 일주일 뒤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공탁 끌어옵니다. 공탁요? 법원에서 그냥 공탁 끌어놓는 거예요. 공탁 그럼 찾아가고 그게 뭐 좀 복잡하다 하던데.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죠. 그래서 일주일 안에 하면은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배당기일까지는 너무 왜 이렇게 촉박하게 알려주냐면서 나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촉박하게 알려주냐면서 나 더 살아야 된다면서. 그럼 더 사세요. 한 달 월세 내고 사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없고. 그러면 이제 올해 또 월세 못 받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무작정이랑 배당기일 지나도 좀 이래 좀 기다려줘야 된다. 맨 초반에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낙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배당기일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보면은 좀 엄청 손해가 있거든요. 왜냐면 잔금 납부하고 바로 이자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배당기일 이후에는 좀 월세를 좀 받는 방향으로 좀 최대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대전 지금 전민동 이제 하나는 거의 다 됐거든요. 재계약 한 5번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태거를 다 하셨는데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저한테는 이제 잔금을 8월 30일쯤 납부를 했는데 배당기일이 보통은 9월 말에 잡혀야 정상이거든요.
10월 말로 잡혔어요. 2달이나 텀이 있잖아.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 2달 잡힌 적 없는데 생각을 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물건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단독이었는데 그래서 9월 30일까지는 계속 사셔도 된다. 하지만 그 이후 10월 분부터는 차임을 받는다. 그렇게 바로 9월 30일 잔금 납부하고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만약에 내가 그냥 생각대로 배당기일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은 낙찰자는 2달 동안 그냥 이자만 내고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조금 빨리빨리 조금 너무 우리가 아니라고 좀 돈 받고 일해서 좀 빨리빨리 하겠지만 너무 또 느긋하게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빨리빨리 일 끝내야지 나도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이게 질질 끌려다니면 좀 힘들거든요. 일도 안 되고 중간중간 내가 또 막 연락 많이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문자로 그냥 단체로 쭉쭉 날리고 답변 오는 사람은 한 번씩 얘기해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우리 또 전화도 많이 받잖아요. 전화 많이 받는데 이런 사람 이 임차인들한테까지 전화 받으면은 이해를 못한다. 일을 못해. 그래서 문자가 뭐 낮에 왔더라도 내 시간 될 때 그냥 통보를 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문자 남겨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때까지 나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한 번씩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이제 신탁을 많이 진행하시는데 네네. 신탁사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어지진 않고 상담하고 그까지만 갔는데 신탁사에서는 소유권이 어쨌든 신탁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잔금 하면을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던 분 몇 분은 임대로 전환할 때 신탁사에서 자기들이 선수에 놓친다든지 그렇게 대한 뭐 우려는 없나요? 그런 거는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 그냥 잔금 바로 집행해주고 우리가 그게 말씀하시는 게 네. 어차피 잔금 납부는 됐잖아요. 잔금 납부하고 이후에 이제 소유권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진행을 하는 거고 그게 보니까는 저도 최근에 어차피 뭐 대출만 받아줬지만 저도 그 이후 과정은 임차인들보다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구미 물건 아까 그 11049 그 인동 진평동 물건 괜찮았던 거 그 사람이 임대를 맞추는 거 보니까 임대차 확인서라고 신탁사에서 보내줘요. 그걸 보내주고 이거를 임대인 인감 도장, 뭐 중개사 도장, 임차인 도장 찍어서 다시 보내라. 그게 근데 저도 정확하게 그게 임대차 동의서인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게 아니고 이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계약을 재계약을 하더라도 주소 전입은 먼저 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울산에서 신탁사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한번 빼야 된다고 저한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은 근데 사람들은 신탁 물건들은 최우선 변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안 되죠. 최우선 변제가.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도 저도 손님들이 이렇게 낙찰받고 부동산 갈 때 같이 손잡고 가거든요. 하면은 이게 신탁 물건 모르는 소장들한테는 어차피 뭐 보증금 뭐 우리가 시세보다 확실히 싸지 않냐. 이거 어차피 뭐 경매 넘어가도 1년 걸리는데 그냥 좀 그렇게 좀 이래 동의 없이 처리하셔도 된다. 그렇게 내가 그냥 얘기를 드리지. 그래서 보통 빨리빨리 차요. 신탁이라고 뭐 임대 못 넣는다 못 맞춘다 해도 그거는 임대 시세하고 똑같이 놀라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지. 신탁이니까 조금 보증금도 싸게 해주고 월세도 1, 2만 원 싸게 해주면은 부동산에서 소개를 하지. 네. 저는 그 신탁에서 마음이라서 보통 싸게 놓잖아요. 네. 저희 들어가도 상관없는가요?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지원선 변제는 안 되는 거예요. 신탁사가 뭐 일일이 막 그런 걸 갖고 태클을 안 하는 것 같아. 안 되니까 대출이 많이 나오지. 또 일례로 또 들어보니까 한 분은 은행 동의를 받으려고 이제 공에서 뭐 은행에 뭐 왔다 갔다 통화하고 하는데 은행에서 그랬대요. 뭘 이걸 또 일일이 다 동의 받으려 하냐면서 그냥 하시면 되지. 이러면